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9월 30일자 주요 뉴스 요약본입니다. 이거 마치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소식 모음 같죠? 네, 내용을 보면요. 한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시작해서 수출 동향, 특히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문제, 또 국내 기업 규제 변화 소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 좀 불편하셨을 텐데 국가 전산망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꽤 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뉴스 항목들을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거고요. 각 사안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정보 꾸러미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과 또 흥미로운 지점들 저희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부산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 정상의 만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가 만났다고 하네요. 여기서 핵심은 과거 갈등을 좀 넘어서서 경제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지 또 특히 미국과의 무역 협상 방향 이걸 함께 조율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과거의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상당한 진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근데 퇴임 예정인 총리와의 회담이라는 점,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뭐 임기 말 정상하고 만나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합의가 나오겠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뭐 그런 현실적인 지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진 상태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오히려 관계 개선 의지의 지속성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외교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다음 정부와도 지금의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미리 보여주는 제스처,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거죠. 단순히 이번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좀 장기적인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결과물보다는 앞으로를 위한 뭐랄까, 초석 다지기, 아니면 분위기 조성, 이런 의미가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대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 방향 조율 같은 이런 좀 민감한 사안까지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실질적인 협상 타결 이런 것보다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좀 확인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라는 이 방향성 자체는 단순히 양국의 어떤 선의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건가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아주 커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 축인 한일 관계가 안정되는 건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좀 거시적인 압력이 양국을 협력의 테이블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당장의 어떤 구체적인 합의, 이것보다는 앞으로 동아시아 역학 구도나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기조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양자회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더 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이런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음 소식인데요. 9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7.2%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내용을 보면 수출 증가 요인으로 반도체 수출 강세 이거하고 또 근무일수 증가 효과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라니 대단하긴 한데 이 근무일수 효과라는 거 이게 좀 걸리네요. 이게 혹시 일시적인 그냥 반짝 효과는 아닐까요? 이 상승세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는 분명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 실적이 좋아지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하죠.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도 좀 안 좋았고 반도체 업황도 하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이번 반등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근무일수 증가라는 변수,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9월보다 올해 9월에 공휴일이 적어서 조업일수가 늘어난 덕분에 수출액이 그냥 기계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반등이 어떤 구조적인 회복세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진짜 동력은 뭘까요? 그냥 사이클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뭐 새로운 수요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사이클적인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과 맞물려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 이게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AI 특수 같은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글로벌 IT 경기 전반의 흐름이나 주요 경쟁국들의 기술 개발 동향, 그리고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변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세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품목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또 그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걸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나눴던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여기서 또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관계 개선이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 안정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양국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협력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다면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그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 협력하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양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랑 경제는 정말 늘 같이 가는 거니까요. 네, 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화요일부터 실무회담을 시작하는데요. 주요 의제가 좀 뜻밖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비자 체계 개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회담에서는 뭐 통화 스와프나 아니면 거시경제 현안 이런 게 주로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비자 문제가 갑자기 전면에 등장한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뉴스 설명을 보면 이 회담이 최근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 이후에 이어지는 외교 경제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실무 협의를 넘어선 뭔가 좀 다급한 현안이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네요. 네, 이 뉴스는 말씀하신 대로 제목하고 내용의 연결고리가 조금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소스 원문에서는 이 회담을 통화수업 관련 정례 협의 같은 좀 더 큰 틀의 채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묘사했을 수도 있어요. 제공된 요약본만 보면 비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건 아마도 더 큰 틀의 정기적인 경제협의 채널 내에서 이번에는 특히 이 비자 이슈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원래 하던 회의 틀 안에서 이번엔 이 주제가 급부상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역시 최근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라는 배경 설명입니다. 이게 이번 회담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되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죠. 아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특히 건설이나 제조업 분야 같은 데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좀 불거졌고, 이게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생기니까 서둘러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자 체계 개선 논의는 단순히 편의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또 앞으로 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봐야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담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쉬운 협상일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전문직 비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E2 투자 비자나 H1B 전문직 비자 같은 것들의 쿼터를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합의가 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나 노동 비자 문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자국 노동시장 보호 문제라던가 불법 체류 문제 이런 것들과 얽혀 있어서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함께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떤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또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참 복잡한 과제네요. 이번에는 국내 정책 변화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구윤철 금융부 장관이 기업 활동을 좀 옥죄는 과도한 형사처벌, 이걸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신호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요? 네, 내용을 보면 경미한 위반은 행정처분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뢰 기반 기업 운영 확대, 이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기업 관련 법규 위반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너무 커서 경영활동이 위축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발표는 국내 기업 규제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업 규제가 상당히 엄격했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거죠. 물론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겠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적 제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방향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행전제재 중심으로요? 네. 이러한 정책 변화의 1차적인 목표는 아마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있을 겁니다.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일 수 있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면 말씀하신 그 신뢰 기반 운영, 이게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나 소비자 기만 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미한 위반이라는 기준도 약간 좀 모호하게 느껴지고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법 행위를 가르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신뢰 기반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하고 검증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아주 정교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준 설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나 담합 같은 중대범죄는 여전히 엄정하게 처벌하되 단순한 공시누락이나 절차상의 미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식의 차등 접견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기업의 책임이 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독 시스템과 함께 공정 경쟁 환경, 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 이겁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을 좀 면밀히 예측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반에 어떤 신뢰와 책임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더 큰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이걸로 인해서 예전 카카오 사태 때처럼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산 시스템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한 46개 정도의 서비스가 복구되었고 정부는 연속 대응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에 불이 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정부 서비스가 멈춰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디지털 사회의 취약상을 느끼게 하네요.
네, 이 사건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디지털 인프라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프라가 단일 실패 지점,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가 뭐 당연하게 사용하는 온라인 민원 발급, 세금 납부, 각종 정부 시스템들이 사실은 특정 데이터 센터라는 그 물리적 공간의 서버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정말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썼는데. 네, 단순한 서비스 이용 불편을 넘어서 국가 행정 시스템의 마비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시스템 전반의 점검과 보안 강화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정부가 연속 대응체제 구축을 약속했는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백업을 잘하겠다, 뭐 이것 이상으로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연속 대응 체제 혹은 뭐 업무 연속성 계획, BCP,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래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재난이나 사고, 심지어 사이버 공격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만큼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아, 총체적인 시스템이군요. 네. 여기에는 데이터의 실시간 이중화,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데이터 센터 운영,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시스템, 전력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조직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약속은 앞으로 이러한 다중 방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복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서 검증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BCP라는 게 이미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쩌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계획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또 관련 인력들이 실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계획의 미비였는지 아니면 시행의 문제였는지 이건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에 집중한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효율성이나 관리 편의성 때문에 대규모 센터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동시에 단일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분산과 함께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한 어떤 논리적인 분산 구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비단 정부뿐 아니라 금융, 통신, 에너지 같은 사회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모든 기관과 기업들에게 정말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그 그림자도 함께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국제관계 변화부터 국내 경제정책, 그리고 기술 인프라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뉴스들 사이에서 혹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어떤 공통된 흐름이나 패턴 같은 것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다룬 뉴스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역시 기술과 그 파급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수출 경제의 엔진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인프라의 근간이잖아요. 그리고 한일 관계나 미중 관계 같은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기업 규제 완화 논의 역시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죠. 모든 분야의 기술이 엮여 있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이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고 서로를 연결하는 힘, 즉 상호 의존성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의 취약점, 취약성을 드러내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이 양면성 말입니다. 양면성이요? 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은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사회의 심장이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는 기술 발전 그 자체보다 이 기술의 상호 의존성과 국가적 취약성 사이의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 관리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